엄마,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77년 살아온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아들의 김밥 만들어 도시락 싸주던 날들. 한여름에 식당 주방에서 땀범벅이 되어 일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손으로 남의 집 청소를 하던 그 시간들.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내 옷은 10년을 입고 감기약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일터로 나가던 그 희생. 그 모든 것을 바친 내게 돌아온 건 요양원이란 세 글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불 꺼진 작은 방 속에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통장에는 몇 푼 안 되는 잔고, 몸은 이미 오랜 노동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자식들의 그늘에서 사라져가는 노인이 될 건가?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불씨가 하나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자. 이렇게 달라진 정순애 씨의 사연과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게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노후지혜 채널에서 올라오는 더 많은 인생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추천 영상에도 계속 나타나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세의 정순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가 병실에 멈춘 그날 밤, 두 아들을 양팔의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너희들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 우리 셋이 꼭 잘 살자. 그때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다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장례식 날,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의 유일한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건 10살, 8살 두 아이와 병원비로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그릇 닦기로 하루를 시작해서 낮에는 마트 캐셔, 저녁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3군데 일을 뛰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부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제 병원비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고혈압약도 끊어 먹었고 무릎 수술은 아이들 결혼시키고 하자며 10년을 참았습니다. 제 방은 없었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는 아이들 방만 틀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두 아들 모두 대학 졸업시키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사줬죠. 내 청춘과 건강을 모두 바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 집에 잠시 머물게 됐을 때였어요. 명절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들들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우리도 힘들어요.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그동안 우리가 들인 돈만 해도 얼만데. 요양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친 자식들에게서 들은 말은 짐이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작은 빌라로 다시 돌아온 후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거였을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들어둔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순애 고객님. 확인해보니 아직 유효한 보험입니다. 지금 청구하시면 지급 가능합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15년 동안 잊고 있던 보험금. 남편은 떠나면서도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물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다음 날 설레는 마음으로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는 진지하게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그냥 두시기보다는 매달 수익이 나오는 배당주를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배당주요? 생소한 단어에 제 표정이 의아했나 봅니다. 네,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냥 두는 것보다 이걸로 생활비 흐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당주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그녀의 친절한 설명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식이라니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다시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직원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고, 저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7년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법만 알았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복잡한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배당 수익률, 주식, 분산 투자. 하지만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배워나갔습니다. 보험금의 절반으로는 상태가 괜찮은 작은 원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좋은 부동산을 찾아 계약까지 마쳤어요. 남은 반은 그녀가 추천해준 안정적인 배당주들에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며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월세 수익이 통장에 찍힌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온 돈이라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나자 주식에서도 배당금이 들어왔고, 보험사 직원은 첫 배당금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월세 수익과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풍족하진 않았지만 자식들 눈치 보며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 앞 공원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 3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헬스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영자 씨는 저처럼 홀로 사는 7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권유로 화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은 서툴렀지만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죠.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화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그를 위한 반찬을 준비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그들의 식성에 맞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채소 위주의 식사, 가끔은 맛있는 디저트도 사 먹곤 했죠.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는 반가웠고, 친구는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된 거죠. 돈, 건강, 그리고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특히 경제적 자립이 가져다 준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경제적 자립이었던 거죠. 내 두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다 보니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요. 운동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자 씨는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시니어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러 가자고요. 예전에는 아플 때만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을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순애님, 운동을 꾸준히 하셨네요. 작년보다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특히 골밀도가 또래보다 좋은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생겼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니 기뻤습니다. 김영자 씨는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매일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등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약이야.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그저 버티는 게 습관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비타민을 챙겨 먹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했고요. 내 몸을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맑은 하늘을 보는 것,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 이것이 제가 깨달은 노후에 필요한 두 번째 핵심 요소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건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과 경제적 안정을 갖추자 문득 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았지만 그림을 함께 나눌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시니어 모임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노인들이 모여 취미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영자 씨의 등 떠밀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실버들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세대와
지금 세대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 선생님 말씀이 전곡을 찌르시네요.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의 통찰력이 다르군요. 모임 리더였던 박 선생님이 저를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나이와 경험이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서 모임 외에도 실버 합창단에도 참여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화음을 맞추는 경험은 색다른 기쁨이었습니다. 합창단은 달마다 양로원을 방문해 공연을 했는데 그곳에서 박수를 받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이웃, 합창단 친구들, 화실에서 만난 동료, 수강생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를 메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관계들이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 이것이 제가 깨달은 노후에 필요한 세 번째 핵심 요소였습니다. 혼자서는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한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의 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세 가지 기둥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변화는 겉으로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등이 더 펴졌고 눈빛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웃음도 더 많아졌고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요즘은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으니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죠. 실제로 그날은 독서 모임 날이었거든요. 독서 모임 친구들에게 아들과의 만남을 얘기하자 모두 일정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아들이 제안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먼저 와 있었고 놀랍게도 작은 아들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죠. 큰아들은 제 모습이 많이 변했다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전보다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많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놀랍게도 아들은 저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그들 부부에게 육아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예전에 저였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식이 다시 찾아와 함께 살자고 한다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맙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내 집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실에서 그린 그림들, 독서 모임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합창단 공연 모습. 제 얼굴은 모든 사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좋다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손주들도 제 옆에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신기하다는 듯 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합창단에서 노래한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다음 공연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했다는 말보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치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존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자식들을 다시 만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다. 내 삶이 충분히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립과 행복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명절마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할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찾아와 주말을 함께 보내기도 했고, 제 합창단 공연을 보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와 함께 시작한 시니어 금융교실에서는 제가 배운 투자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배당주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저도 더 많이 배웠고요. 올해는 작은 도전도 했습니다. 김영자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 없던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문득 서랍 속 생명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변화는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 2년간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77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제 자신으로 살아본 것은 이 2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79세, 곧 80세가 됩니다. 하지만 숫자로서의 나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몇십 년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뒤로 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겨졌을 때 그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요양원 한 자리가 전부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노년의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제적 자립, 건강,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 이것만 있다면 몇 살이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견디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그 값진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타인이 아닌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중심에 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자취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저도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정순애, 오늘도 너를 위한 하루를 선물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지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